전후 꿈과 희망을 잃은 지식인들의 방황. 알더스 레오나드 헉슬리, 대입법. 20세기 초기에 영국에서 크게 활동한 알더스 헉슬리는 영국에서 알아주는 명문가 출신이다. 그는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후 이탈리아 여행을 하였으며 귀국하여 채털리 부인의 사랑으로 유명한 D.H. 로렌스와 사귀게 되었다. 그러나 헉슬리는 20세가 채 되기 전에 시력을 거의 잃게 되는 불행을 맞게 된다. 이후 그의 일생은 이 꺼져가는 시력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가 66세 되는 1938년 이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게 되는 것도 자신의 시력을 되찾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주로 시를 썼으나 나중에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의 소설은 주로 현대 지식인들의 생활과 내면의식을 절묘하게 묘사하였으며 그런 작업을 통하여 가식과 허위가 충만한 현대를 비판하였다. 이런 그의 소설은 스위프트류의 관념적 풍자소설 계열에 든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자신의 소설 속에서 현대를 비판할 때에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쌓아온 두터운 독서 체험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해박하기 짝이 없는 해안을 휘둘렀다. 헉슬리는 소설의 내용면에서만 현대와 현대 문명의 신랄한 비평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 기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19세기의 발자취류에서 벗어나 뭔가 새롭고 참신한 기술 방법을 창안해내기 위해 고심하였다. 현대 프랑스 소설 기법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앙드레 지드의 기법을 많이 원용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그의 대표작인 대입법의 경우 작품 전체를 흐르는 줄거리가 없는 것이다. 헉슬리 소설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과 회의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한때 윤리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소설 창작을 몰고 가는 듯한 느낌도 주었으나 역시 그것은 그의 본령이 아니었다. 그는 사실 1차 세계대전을 끝낸 후 영국과 유럽을 덮고 있던 회의와 불안, 그리고 절망의 분위기를 담아내는 데 탁월했으며 이런 불안한 세계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입법은 헉슬리의 네 번째 장편소설로서 그의 명실상부한 대표작이다. 대입법이란 말은 물론 음악 용어이다. 그가 무슨 이유로 자신의 소설에다가 이런 특수 단어를 붙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간의 여러 가지 상이한 애욕 문제를 다각도로 다룬 이 소설에서 그 애욕 형태의 바리에이션과 그가 추구하는 문학적 주제 사이에 어떤 평행적이고 교차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암시가 아닐까 한다. 이 작품의 무대는 세계 제1차 대전 후 영국 사회이다. 다시 말하면 대전 후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영국 지식인들의 좌절과 방황을 그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기 상이한 타입의 등장인물을 내세워 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다각도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소설가로 나오는 필립 퀼즈인데 헉슬리 자신을 풍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행동력이 없으며 만사에 적극성이 없다. 그는 일종의 방관자이고 회의론자이며 아울러 지성인이다. 두 번째로 주요한 인물은 마조랑 표인인데 필립 퀼즈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그는 일테면 장자크 루스류의 인간이다. 그는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 전인적이고 원시적인 삶을 살아야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20세기 물질 문명의 과학 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정신주의를 다 같이 배격하였다. 일테면 그는 D.H. 로렌스류의 인간 유형이다. 또 참으로 흥미있는 인물이 있는데 버레프가 그 사람이다. 그는 입과 행동이 판이한 인물이다. 입으로는 아주 지성적이고 정신주의자이지만
육체적으로 대단한 호색가이다. 그의 입은 여자를 함락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구실을 다할 뿐이다. 대전을 끝낸 영국의 젊은 사내들이란 호색을 하는 외에는 별로 흥미로운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종의 악마주의를 신봉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 있는데 모리스 스팡들레르가 그렇다. 그는 대단히 악의적이며 냉소적이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맹목적이며 외골수적인 애정을 쏟았는데 그녀의 재촉으로 그것이 깨어지고 만다. 그는 자신의 좌절을 냉정한 악마주의에 의해 복수함으로써 회복시키고자 한다. 비슷한 인생 역정을 산 프랑스의 현대 시인 샤를 보들레르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다. 이 소설은 일정한 스토리가 없다. 이상 열거한 인물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등장인물들의 애욕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이 평면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대단한 관념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물들의 애정행각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각 구석을, 예를 들어 인간성, 사회성, 문명 전반을 자유자재로 비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헉슬리적이다. 그러나 이런 그의 소설적 구성의 밑바닥에는 어디까지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과 회의 의식이 짙게 깔려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여행을 비교적 많이 했던 그로서는 여행기도 많이 남겼고 전기도 썼으며 시집도 냈다. 그러나 소설 위에 그의 문학적 재능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역시 그의 박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비평뿐이다. 그가 42세 때 발표한 그의 또 다른 대표작 가자에서 눈이 멀다라는 소설에서 보면 기이하게도 이런 회의와 불안에서 벗어나 분연히 행동의 세계로 뛰어드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인공 안토니 비비스는 1차 대전이 끝난 후 대륙을 뒤덮은 폐허 위에서 허무와 가치 상실에 빠져 자포자기적이고 관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였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그런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친구를 따라 무모하게도 내란 속에 빠져있는 멕시코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멕시코에서 그는 의사 밀러라는 사나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지고지순한 정신 상태와 그가 주장하는 절대 평화주의에 크게 감명을 받는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절대 평화주의 운동의 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함과 아울러 행동인으로 환골탈퇴하여 자기 개혁의 길로 나선다. 부가축부의 반란을 배경으로 한 애정사 알렉산드르 세르게비치 푸시킨 대위의 딸 러시아 문학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푸시킨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푸시킨이야말로 고대 러시아 문학의 진정한 개척자이기 때문이다. 푸시킨이 없는 러시아 문학, 오늘날의 소련 문학이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한낱 지방문학에 불과하던 러시아 문학이 그래도 프랑스, 영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문학 속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푸시킨 문학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는 1799년에 태어나서 1837년에 죽었다. 38년의 짧은 일생을 살았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퇴역 육군 소령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모계로는 에디오피아인의 피가 흐른다.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 1세의 전성시대이며 곧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 있을 예정이었다. 결국 그들은 패전했다. 따라서 러시아에는 서유럽의 자유인권 사상이 몰려들었다. 푸시킨은 대학 재학 중부터 계속 이런 새로운 인권 사상을 찬양하고 러시아 제국을 비판하는 시를 썼기 때문에 그는 당국으로부터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 그의 나이 21세가 되던 1820년 그는 결국 시골 벽지로 추방령을 받았다. 이 유배지가
그리스와 흑해에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의 찬란했던 고대 문명과 흑해 연안의 따뜻한 기후와 청명한 호수와 하늘을 접할 수 있었다. 그의 문학로는 그만큼 다듬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흑해 연안의 도시 오데사로 옮겨 살게 되었다. 1823년 5월에 러시아 문학 최고의 걸작 서사시인 예브게니 오네긴의 집필에 작수하였다. 이 거창한 서사시는 그 후 무려 7년간에 걸쳐 집필되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신론을 찬양하는 말을 해서 결국 당국에 의해 재추방되었다. 1825년 알렉산더 1세의 사망 후 수도에서 젊은이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그들은 무참히 처형되거나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다. 이들은 거의 전부가 푸시킨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새로 등장한 니콜라이 1세가 푸시킨에게 자유를 허용했으나 그의 작품을 개작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컸다. 1830년에 그는 절세의 미모를 가진 나탈리아 콘차로바와 약혼하였다. 그의 가을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영지를 돌아보기 위해 먼 시골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 사이 모스크바에 콜레라가 유행해서 귀환하지 못하고 3개월간 시골에 묻혀 산 적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많은 작품을 썼고 특히 시인인 그가 여러 편의 단편소설을 썼다고 한다. 1831년에 결혼했으며 모스크바를 떠나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외무성에 취직하였다. 결혼 후 가정과 직장에서 안정을 찾은 그는 많은 소설과 시들을 썼다. 특히 1833년에는 그의 대표적 소설인 대의의 딸이 탈고되었다. 결혼 후 몇 년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숙기였다. 그러나 푸시킨의 이런 안정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것은 아내 나탈리아 때문이었다. 뛰어난 미모의 여자는 언제나 말썽을 일으키는 법이다. 즉, 얼굴값을 하는 것이다. 예쁜 여자가 비록 정숙하다고 하더라도 문 남자들이 그녀의 미운 기운을 가리지 않고 집적거리니 그녀가 탈선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법이다. 나탈리아 역시 자신의 미모 때문에 자만심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의 시 창작 작업이 고리타분하게만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낭비를 일삼으면서 사교계를 출입하기 시작하였다. 푸시킨은 1837년 1월 27일 아내 나탈리아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군의사관 단체스와 결투를 벌이게 되었다. 벌써 중년기에 접어든 허약한 푸시킨이 젊고 건강한 무인을 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죽음이 예정된 결단이었다. 그는 결국 치명상을 입고는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일세를 풍미했던 위대한 천재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허무하다. 그는 결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는 절창 나의 기념비라는 시를 한 편 남겼다. 나는 언제까지나 민중의 사랑을 받으리라. 그 암흑의 시대에 자유를 드높이 노래하지 않았는가 라고 그는 읊고 있다. 인간을 향해 불러주는 한없이 부드러운 음악과도 같은 시의 선율과 불과도 같은 열정은 영원히 그의 존재를 러시아인들의 뇌리에 남겨놓았다. 푸시킨은 예카테리네 2세 치하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인 푸카초프의 반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나이 34세에 되던 해, 그러니까 결혼 직후에 푸카초프 반란사라는 역사 논문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푸카초프의 반란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것이 가난한 농민들의 자연 발생적인 반란이기 때문이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깊이 사랑했던 푸시킨의 눈에 그들의 모습은 지나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생겨난 문학적 성과가 대의의 딸이다. 이 소설은 그 청순한 이미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널리 익히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물론 푸카초프의 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경에 가까운 요새에 진입군이 진을 치고 있고 사령관 미로노프 대위의 딸 마리아가 등장한다. 그녀는 미모의 교수인데다가 성격이 대단히 청순하고 명랑한 편이다. 마리아를 사이에 두고 젊은 사관 글리뇨프와 시바블린 사이에 사랑의 대결이 시작된다. 그들은 처음에는 점잖게 상대방을 견제하지만 점점 더 대결 양상은 격화되어 간다. 그들은 결국 결투까지 벌인다. 푸시킨과 결투하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내의 애인과 결투를 벌여 생명을 잃었다. 그의 대표적 서사시요 러시아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명시편 예브게니 오네긴에도 결투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들이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대결하여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츄에이션과 똑같이 대유의 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런 작품 속의 결투는 그 자신의 실제의 결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것이지만 그는 결국 작품을 통해 자신의 결투와 죽음을 연습한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정정당당하고 용기 있는 글리뇨프가 마리아를 차지하게 된다. 자칫하면 우스꽝스런 통속소설로 떨어질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푸시킨은 19세기 러시아의 사실주의 문학의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소설이란 어려운 철학이 있어야만 한다거나 꼭 스케일이 방대해야 한다거나 기법의 새로움을 꼭 추구해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와 같이 깔끔하고 단순한 주제의 소설도 얼마든지 걸작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아내와 이웃집 남자에 대한 의심. 알랭 로브그리에 질투. 알랭 로브그리에는 1950년을 중심으로 하여 프랑스에게 크게 유행한 적이 있는 누보르망 파의 이론적인 기수로 지칭되는 작가이다. 사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로브그리에만큼 누보르망 파를 잘 설명해주는 작가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그는 루보르망을 위하여라는 평론집을 간행하여 루보르망의 여러가지 문학이론을 잘 기술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그는 누보르망파 작가들의 작품집을 집중적으로 출판한 위니 출판사의 문예부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이 유파의 문학활동을 리드했던 것이다. 그가 누보르망파의 가장 성공한 작가라고는 할 수 없으나 여러가지 의미에서 대표격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로브그리에는 대서양으로 돌출해 있는 유명한 해군 기지의 항구 브레스트에서 출생하였다. 국립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국립통계국에서 근무하였다. 이어 농업기사로서 열대과실 연구에 종사하였으며 불량 해외 식민지인 모르코, 기니,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지에 체제했다. 그는 1922년생이다. 29세가 되는 1951년에 이 농업기사 직업에서 물러나 전업작가로 변신하였다. 1953년 페네옹상을 수상한 첫 장편 고무지우개를 발표하였고 1955년에 규탐자를 발표하여 비평가상을 수상했으며 1957년에는 대표작인 질투를 발표하여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미니 출판사에 입사하여 미셸 비토르, 클로드 시몽, 사무엘 베케트 등 소위 말하는 누보르망 작가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출판하였다. 사르트르는 이들 일파를 앙티로망이라고 명명했다. 이때까지의 소설에 뭔가 반기를 든 소설이라는 뜻이다. 그가 왜 이들의 소설을 반소설이라고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소설의 무대가 어디인지는 작품 안에서도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되게 더운 지방이라는 것만 밝혀져 있을 뿐이다. 로브그리에 자신이 아프리카 근무를 오래 했다는 사실을 머리에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더운 지방의 바나나 농장이 작품의 무대로 등장한다. 프랑스어를 쓰는 불어권 지역이다.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화자는 책의 서두부터 무언가 주변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집의 테라스를 관찰하면서 정방형이라든가 각도가 어떻다든가 아주 기하학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는 관찰자일 뿐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다만 화자일 뿐 작중인물이 아닌 것이다. 그의 이런 관찰의 자세는 자신의 아내인 A를 관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그는 아내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냥 다만 관찰할 뿐이다. 어떤 평론가들은 이 누보르망파를 시선파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만큼 관찰을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아내는 어쩌면 이웃집에 사는 프랑크라는 사내와 간통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는 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간통이란 현장을 덮치거나 두 사람 중 어느 하나가 실토를 하지 않는 한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 A는 자신이 남편에게서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이 방에서 편지를 쓰고 프랑크에게서 빌려온 소설을 읽고 프랑크의 부인 크리스티안이 비운 식기들을 치운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프랑크의 일거수일투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왠지 모르게 프랑크는 유쾌한 표정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A와 프랑크는 자주 대화를 나눈다. A는 프랑크가 자기 곁에 앉도록 머리를 쓰고 남편의 시선의 각도 밖으로 프랑크의 의자를 배치한다. 그 사실을 남편은 기하학적으로 의자의 배치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굽두리에 진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짓눌러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A와 프랑크가 육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문학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지네를 짓눌러 죽이는 이미지는 남자가 여자의 육체를 위에서 죽도록 짓눌러 사랑한다는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얼음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A의 얘기에 남편은 그것을 가지러 간다. 그는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안을 블라인드 커튼을 통해 들여다보는데 A와 프랑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식당 안으로 돌아온 남편은 프랑크의 윗주머니에 꽂힌 메모지를 보게 된다. 그것은 그가 식당을 나갈 때 못 보던 것이다. 프랑크는 그날 저녁상에 초대된 이웃집 남자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프랑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고장이 잦아 차를 새 것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그러자 A는 새 차를 사면 그걸 좀 타고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할 수 없느냐고 묻는다. A는 이튿날 아침까지도 귀가하지 않았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상이 로브 그리에의 대표작 질투의 스토리이다. 이 소설은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화자의 남편은 아내인 A를 이름이나 아내라는 칭호로 부르지 않고 A라는 머리 글자로 부르고 있다. 2. 화자는 A를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다. 3.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화자는 대단히 애매모호한 존재이다. 나는 뚜렷하게 나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그라는 말로 지칭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거나 지칭하지 않는 것이다. 즉, 그는 부재의 존재인 것이다. 이것을 누보르망 작가들은 무의 나라고 부르고 있다. 4. 주변의 모든 것은 화자의 시선의 지배하에 있는 종속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나는 등가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5. 모든 것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회의적이고 불투명하다. 모든 것은 단정적일 수 없다. 모든 것은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불투명한 관계의 윤곽에 지나지 않는다. 6. 기하학적인 관찰을 한다거나 같은 묘사를 수도 없이 되풀이한다거나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설을 쓸 수는 없다는 인간 조건의 선언이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되뇌어보고 기하학에 매달려보는 것이다. 7. 소설가가 자신의 의식적인, 시각적인 관점에서 주위를 관찰할 경우 그것은 어떤 상태의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어떤 단면의 증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8. 제레의 소설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다. 예를 들어 변덕스런 날씨라든가 고즈넉한 호수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날씨는 아무런 뜻도 없이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며 호수는 그냥 물을 담고 그렇게 거기에 있을 뿐인 것이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불확실한 관계의 윤곽에 불과하다는 누보르망의 새로운 미학은 다분히 참신한 주장이다.